197년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이 승하하였으나 그의 슬하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국천왕의 동생들이 왕위 계승의 권리를 얻게 되었고, 이에 고국천왕의 왕비였던 왕후 우씨는 고국천왕이 죽자마자 그 사실을 숨긴 채 비밀리에 고국천왕의 동생인 고발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하여 고발기를 만난 왕후 우씨는 그에게 왕의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왕의 자리를 이어야 합니다 라고 넌지시 말했으나, 고발기는 이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볍게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하물며 왕후가 되셔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어찌 예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왕후 우씨를 꾸짖었기에 그녀는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기 입장에서는 형이자 왕인 고국천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우씨는 고발기에게 받은 치욕을 곱씹으며 이번엔 고발기의 동생인 고연우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고연우는 고발기와 다르게 의관을 갖춘 뒤 직접 문까지 나가서 그녀를 맞이하였고 자리로 안내하여 술자리를 베풀며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왕후 우씨는 곧바로 고연우에게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지만 그는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게 굴었기에 이렇게 그대를 보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국천왕의 승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고연우는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며 더욱 왕후 우씨에게 예의를 갖췄고 직접 칼을 들고 고기를 썰어주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다쳤는데 왕후 우씨가 치마끈을 풀어 고연우의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뒤 왕후 우씨는 궁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녀는 떠나기 전 고연우에게 밤이 깊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바래다 주시오 라고 말했고, 이에 고연우는 왕후 우씨와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연우가 왕후 우씨와 함께 궁궐로 들어간 다음 날 새벽, 왕후 우씨는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고연우를 왕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왕인 산상왕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고발기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분노하고는 휘하 병력을 총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한 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다, 내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은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어서 빨리 나와 왕위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외쳤으나 산상왕은 3일 동안 송문을 걸어 잠그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합니다. 게다가 고발기는 인물 자체가 매력이 없었는지 여론과 민심이 좋지 않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 고발기는 처자식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간 뒤 요동태수 공손도에게 나는 고구려왕 남무의 친동생입니다.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자 나의 동생 연우가 형수 우씨와 모의하고 즉위하여 천륜의 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분하여 상국에 투항하러 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들을 쳐서 난을 평정할 수 있도록 병사 3만 명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기에 공손도는 고발기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고발기는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으나 산상왕은 동생인 고개수에게 병사를 줘 이를 막게 했고, 고개수는 엄청난 활약을 하며 고발기가 이끌고 온 군대를 대파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발기가 도망치자 고개수는 선봉이 되어 고발기를 추격하였는데, 고발기는 고개수에게 따라잡히게 되자 정에 호소하며 내가 지금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고, 이에 고개수는 형제간의 정 때문에 고발기를 차마 해치지는 못하고 연우 형님이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발기 형님은 한때의 분노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다음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이로 인해 고발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러움과 후회스러움이 몰려오자 대천지역으로 도망친 뒤 그곳에서 칼로 목을 찔러 자살을 했기에 고개수는 슬피 울며
그 시체를 거두어 풀로 덮어 매장을 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산상왕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고개수를 궁중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다가 갑자기 고개수에게 발기가 다른 나라의 병사를 청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죄가 막대하다. 그런데 그대는 그를 이기고도 놓아주고 죽이지 않았으니 형제간의 정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늘 그가 자살을 하자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는 것은 과인이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고개수는 안색을 바꾸고 눈물을 머금으며 신이 지금 한마디 하래고 죽기를 청합니다. 왕후가 비록 손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더라도 대왕께서 예로서 사양하지 않으신 것은 형제의 우애와 공경의 의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대왕의 미덕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시신을 거두어 둔 것입니다. 어찌 이것으로 대왕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대왕께서 만일 어진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잊으시고 형을 상례로서 장사 지내신다면 누가 대왕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말을 다하였으니 비록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부에 나아가 죽기를 청합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산상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인이 불초하여 의혹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내 잘못을 알겠다. 그러니 그대는 스스로 자책하지 말기 바란다 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해주고 연회를 끝냈다고 합니다. 고려 귀족 출신인 킹자지는 관아에서 일하는 하국 관리직을 거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헌종은 유약한 데다 병까지 있어 국정을 직접 통치할 수 없었기에 그의 어머니인 사수태후 이씨가 섭정처럼 마음대로 국정을 능단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헌종의 건강까지 계속 악화되자 무배배들과 어울리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하던 이자이라는 인물이 그 틈을 노려 헌종의 이복동생이자 자신의 조카인 한산후 왕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훗날 고려 제15대 왕인 숙종이 되는 인물인 계린공이 나서서 이자이의 반란을 막으려 했고 그를 돕기 위해 상장군 왕국모가 군사를 거느리고 궁으로 입골했는데 왕국모는 킹자지의 매형이었기 때문에 이때 킹자지도 왕국모를 따라 궁으로 들어가 궁궐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후 이자이의 반란이 진압됨으로써 킹자지는 계린공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공신이 되어 그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되는데 킹자지는 먼저 궁궐을 지킨 공으로 궁중에서 쓰는 도구의 제작이나 조각을 담당하는 도교소의 장인 도교령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숙종은 킹자지를 불러 그를 내시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숙종이 갑자기 킹자지를 고자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선시대의 내시가 아닌 왕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수행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시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내시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과 명예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실제로 고위 관료들 중에는 내시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킹자지는 내시의 직책을 수행하다 전중시호사에 임명되었는데 전중시호사는 관료의 잘잘못을 수사, 감찰하고 탄핵하는 어사대 소속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처럼 킹자지는 내 형인 왕국모 덕분에 라인을 잘 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숙종이 승하하고 예종대에 이르러 여진족이 강성해져 병경을 침범하자 윤관이 예종의 명을 받들어 17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섰고 이때 킹자지도 병마판관의 직함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전쟁 초 킹자지는 공엄성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직결지인 도독부로 오다가 여진족 주장인 사연에게 기습을 당해 전투에서 패하고 말까지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으나 갑자기 척준경이 정예병을 데리고 나타나 킹자지를 구원하고 사연의 군대를 격퇴시킨 다음 킹자지의 말까지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킹자지는 주로 척준경과 콤비로 활동을 하는데
1108년 8월 그는 척중정과 함께 함주와 영주에서 여진족과 싸워 33명의 목을 베는 전공을 세웠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지령에서 여진족을 공격해 27명을 베고 3명을 사로잡는 공을 세웁니다. 킹자지는 여러 중직을 역임하며 종이품의 관직까지 올랐고 1122년 57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는데 장순이라는 시호를 얻었고 예종의 묘정에 배양되었으나 이후 강관이 옛날에는 대신이라도 국가에 큰 공덕이 있은 다음에야 묘정에 배양될 수 있었습니다. 킹자지는 비록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종의 지우를 입은 것은 왕이 총애하는 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로는 임금을 바로잡은 적이 없었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롭게 한 적도 없으니 제사의 의례를 높이어 후대의 전례로 남길 일이 아니옵니다. 바라건대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마땅한 사람을 택해 이를 바꾸도록 하소서 라고 건의하였기에 이것이 받아들여져 킹자지는 예종의 묘정 배양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킹자지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부하 관리가 잘못을 저질러 어사대의 관리가 그를 잡아가자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 자신의 부하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하며 사치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한 문공인이라는 인물과 함께 누가 더 사치를 잘 부리는지를 대결하여 서로 몸치장을 뽐내기도 했다 합니다. 킹자지의 선조인 왕르는 본래 박씨였으나 태조 왕건의 밑에서 요직을 맡아 책무를 다한 공으로 왕시성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킹자지의 처음 이름이 왕소중이었다고 하니 정말 그의 이름과 그 부인은 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보통 킹자지는 첩중경의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첩중경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일과 전장에서 함께 공을 세웠다는 것 이외에는 친분이 있었다는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킹자지가 척중경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서로 친하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킹자지의 아들인 왕이는 이자겸 일파로 분류되어 이자겸의 난이 끝난 뒤 좌천당했으나 훗날 복권되었는지 묘청의 난이 발생했을 때 진압군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킹자지의 딸은 이자겸의 아들인 이공이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자겸이 패망했을 때 인척으로 연루되어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일전 고발기 킹자지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